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재령 정현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신 곡은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였습니다. 제가 약속 지켰죠? 예. 사실 다른 곡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1편 다시 여자친구 어, 노래 들려드렸어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 대다수가 기관사로 빠질 건데 철도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기관사에 빠지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강의는 솔직히 언급이 별로 전혀 안 되는 내용들이라서 사실 이번 강의는 그렇게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기가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철도의 계획과 건설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이제 작업원들 관련 직업을 가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철도공학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죠? 아, 나는 음악인이 될 거야. 그러면 무조건 뭐 보컬 쪽으로 갈 거야. 뭐 연예인 하면 무조건 가수 쪽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뭐 배우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인식이 다 그거잖아요. 딴따라잖아요. 철도도 마찬가지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철도 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기관사 먼저 기관사가 떠오르잖아요. 연예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먼저 가수를 떠오르듯이 철도인이 될 거라 그러면 다 이제 철도 기관사를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딱히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만큼 솔직히 교수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책을 집어 던지 뻔했어요. 지금 책까지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철도공학 시간에는 이제 이 파트는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그거 위주로,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철도의 계획과 건설 파트는 딱히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부족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1강부터 2강까지 배웠던 철도 개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겸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철도의 계획과 건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이죠. 철도 계획과 건설 시간인데요. 철도 개론에 대해 우리가 1, 2강에서 배웠던 철도 개론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철도 개론. 자, 먼저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이거 배웠죠? 철도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뭐가 있었어요? 여객, 화물운송, 전용 차량이 레일 또는 일정한 가이드웨이에 유도되어 주행하는 육상교통기관을 말하고요. 또 뭐 있어요? 레일, 침목, 도상 및 부속품으로 구성한 궤도를 부설한 뒤 차량을 운행하여 일시에 대량의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육상교통기관을 우리는 철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빼먹지 말아야 될 내용이 철도의 역사인데요. 뭐였어요? 자, 증기기관차 제작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영국의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였어요? 1899년에 제물포에서 노량진 간에 경인선이 개통되었죠. 그 다음에 1905년, 알아두시라고 했죠. 년도 경부선 전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새마을호가 개통이 됐죠. 경부선 새마을호가 개통이 됐고요. 1974년도에 서울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KTX가 언제 생겼다고?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생긴 이래로 KTX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철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철도의 특징으로서 장점은 뭐가 있었어요? 안전성, 고속성, 정확성, 대량 수송성, 쾌적성이 있었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기동성이 부족하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의 구분에 있어서 보시면 철도의 구분에 있어서 보시면 이 내용은 알아두시면 되겠죠. 일반적인 분류로 봤을 때 자, 국철이 있었어요. 국철은 뭐였어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하고, 그리고 중요해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를 우리는 국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나라 철도는 남북측으로 발달되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축 구조로 되어 있어 서울 대전 구간의 병목 현상이 심한 반면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전선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거. 이러한 특징을 국철이 가지고 있고요.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는 철도를 얘기하는데, 이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키워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신교통 시스템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어요? 강색철도, 과공색도, 트롤리버스, 노면전차, 모노레일이 있었죠? 여기서 노면전차는 특히 도래폭은 복선궤도 부설폭이 5.5m로서 좌우 각 2차선의 차도폭 11m에 6분의 1 이상의 보도폭을 확보하고 정거장은 도심부 200m 내지 300m 간격인 특수철도를 우리는 노면철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급구배랑 아무 상관없는 모노레일은 급곡선, 급경사에 대응이 가능하며 성과 공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격별 분류 중에 고속철도가 있어요. 고속철도. 이 고속철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고속철도가 있어요. 이 고속철도는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를 우리는 고속철도라고 그럽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죠. 몇 킬로미터 이상의 철도라고요? 바로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를 우리는 고속철도라고 그럽니다. 시속 200km 이상. 그러니까 200km per hour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를 고속철도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또 산업철도 관련해서 이제 몇 급선 나와 있는데, 산업철도와 관련없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고속선 1급선, 2급선, 3급선, 4급선이 있는데, 여기서 고속선은 350km per hour고 1급선은 200km per hour고 2급선이 150km per hour죠. 예, 2급선 기억해 주세요. 150km per hour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거장에 대해서 알았죠. 정거장은 뭐가 있다? 역이 있고 조차장이 있고 신호장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궤도에 있어서도 중요한데요. 궤도에 있어서 보시면 궤관 있죠? 궤관은 아까 1435mm라고 그랬죠? 이 내용 제가 설명을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적어 드릴게요. 그럼 궤도의 구성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궤도의 구성요소. 한번 볼게요. 궤도의 구성요소는 뭐가 있었어요? 레일이 있고 침목이 있고 도상이 있었죠.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궤도와 관련해서 또 다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궤도의 구성에 있어서 기존 선의 속도 향상을 위한 궤도 구조로서 여러분들 네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전단부 슬랙 축소 및 탄성 포인트 이용과 이음매를 가능한 용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기기 내 및 분기기 전후 약 20m 전후 타이플레이트 부설과 도상을 쇠석화합니다. 세 번째, 분기각이 작고 리드 유도 곡선 반경이 큰 고보나 분기기를 사용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가드레일 플랜지웨이 도입각을 축소합니다. 축소하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뭐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그쵸? 열차 무선 시스템이죠? 열차 무선 시스템은 정전 시에 몇 시간 이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3시간이라 그랬죠? 3시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차량과 관련해서 때 제가 또 설명을 했어요. 철도 차량 두 축이 평행하게 고정 축거에 의해 간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철도 차량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틸팅 열차와 틸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볼게요. 먼저 틸팅 열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틸팅 열차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고속화에 따른 승객이 느끼는 쉼 가속도도 저감 및 운행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해, 소음, 자연 소음, 자연 파괴 등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고속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부 통과 시 가감속 빈도가 줄어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다라는 게 바로 틸팅 열차의 특징이 되겠죠. 그렇다면 틸팅 열차가 이제 여러 틸팅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강제 제어식 틸팅 방식이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자연 진자식 틸팅 방식이 있었죠. 요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강제 제어식 틸팅 방식은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선로 상태, 운행 조건을 가속도계, 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등 센서들로 감지하고요. 센서에 의한 신호들을 이용하여 전자제어 모듈에서 틸팅 신호를 발생합니다. 그리고 링크 등으로 지지된 차체를 유압 전기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차체를 경사시키는 것을 우리는 강제제어식 틸팅 방식이라고 하죠. 반대로 자연진자식 틸팅 방식은 뭐냐면 차체의 회전 중심을 무게 중심보다 높게 설정하여 곡선에서 주행 시 발생하는 차체 원심력을 이용하여 차체를 곡선 내측으로 경사시키는 방식을 우린 자연진자식 틸팅 방식이라고 그런다 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상당히 내용이 적어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번 상강은 다시 보기로 여러분들 보신다면 한 30분은 안 될 것 같아요. 30분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분은 안 되면 여러분들 그 시간에 또 시간 번격이 되니까 공부를 하실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차트로 넘어갈게요.
철도의 계획과 건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내용만 설명해드리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보자. 먼저 도상에서 선정한 비교 노선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지형, 지질 및 현지 상황 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비교 노선의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수집 있고요. 그 다음에 정거장 예정지의 적합성 있고요. 그리고 도상에서 선정한 비교 노선 검토 사항으로서 또 세 번째로는 구조물 계획상 필요한 지형, 지질, 하천 및 도로 상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시행 조건, 환경, 기상 특성 등을 볼 수 있고요. 지역 개발 현황 및 토지 이용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화재, 폐광, 지하 공동, 지장 시설 현황을 볼 수 있고, 주거지역, 종교시설, 저촉 또는 근접으로 인한 민원 발생 예측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상에서 선정한 비교 노선 검토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 그 다음 또 보시면 또 중요한 내용들이 책을 많이 넘겨보시면 알아요. 있어요. 뭐가 있냐? 노선 계획 순서입니다. 노선 계획 순서로서 이거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도상 계획으로서는 25,000 분의 1에서 51,000분의 1, 5만 분의 1, 25,000 분의 1에서 5만 분의 1 지형 도상 종평면도 작성으로 인해서 경유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찾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도상계획 비교 노선에 대한 현지 답사 및 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선로종, 평면도, 그리고 50에서 100m마다 중심선, 잠깐만요.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중심선 양쪽 100m 내지 300m 범위에서 50m 내지 100m마다 선로 횡단 면도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선정된 노선에 대한 확정 측량을 시행하고 실측 후로도 좋은 노선이 발견되면 개측한다 라는 내용.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급선이 150km/h라는 그 내용은 여기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내진 설계 한번 볼까요? 내진 설계. 근데 이게 꼭 필요할까? 지진의 영향으로 과대한 변형, 비틀림, 응력 집중 등이 생기지 않은 구조로 하고요. 교량 전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구조상 소성 힌지가 생기는 부분에는 급격한 파괴가
생기지 않도록 인성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진 계산은 교량의 직교 2방향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지진의 영향을 고려해서 계산하고 있으나 실제의 지진 진동은 수평 2방향과 연직 방향의 3개 성분이 합성된 것이므로 구조물에 수평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구조물의 강성의 중심과 질량의 중심이 가급적 일치되는 구조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고요.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건축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건축관계도 중요합니다. 건축관계. 건축관계가 있고 차량관계가 있는데 차량관계가 있고 그 대차가 움직이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차량관계를 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범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건축관계라고 그러는데요. 이 건축관계라는 것은 차량 한 개 내의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의 일정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시설물도 이 한계 내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건축관계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또 철도 차량 설명할 때 또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쭉 넘기다 보면 연속압출 공법이라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연속압출 공법이라 이렇게 안 나오고요. ILM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연속압출 공법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한 개의 세그먼트 여기서 보면은 요 내용만 알아주시면 돼요. 한 개의 세그먼트 있죠? 세그먼트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알아주세요. 1, 2주 걸린다. 요 내용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서는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서 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예상문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지보공 공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동지보공 공법인데요. 잘 볼게요. 가설 장비가 교각상에서 이동하므로 하부 조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속도가 빠르며 다경간 교량 시공에 유리하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제반 작업이 가설 장비 안에서 시행되므로 안전하고요. 고도화된 기계의 구동장치로 품질 관리가 용이하여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돛기의 경우 비탈면 기울기, 보공토사 요거를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돛기가 나와 있는데 돛기의 비탈면 기울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통 토사는 몇 대 몇인지 알아주시면 돼요. 1대 1.5인데요. 170 높이는 175 수평입니다. 그 다음에 암석
암석 같은 경우에는요, 1대 1.2로 석재로 비탈면을 보호하는 게 바로 암석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보통 토사는 1대 1.5다. 요 내용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도끼의 비타민 기울기로서 보통 토사는 1대 1.5다. 라는 내용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교량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교량은 양교대면 간이 5m 이상인 것을 우리는 교량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 자, 표시를 안 했네요.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계획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철도 계획의 특징으로서 잘 보시면 장기간에 걸친 라이프 사이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요. 효과와 영향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미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직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이게 바로 철도 계획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제 용량이 있어요. 선로 용량에 대해서 보시면 한계 용량이 있고 실용 용량이 있고 경제 용량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 용량을 알아두세요. 착공 시기에 대한 지표가 되는 선로 용량을 찾으라 그러면 경제 용량을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DM 공법 한번 볼게요. PDM 공법. 자, PDM 공법 한번 볼게요. PDM이 뭐냐면 그거예요. 페이퍼, 드레인, 메소드. 메소드 연기할 때 그 메소드 맞아요. 종이를 드레인하는 방법으로서 그 요거에 대한 공법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타설에 의한 주변 집안 교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레인 단면이 길이 방향에 걸쳐 시행되고요. 배수 효과가 양호하여 시공이 간단하고 빠릅니다. 이런 내용들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PDM 공법을 따를 때 샌드 드레인이죠. 샌드 드레인에 비해 집안 중 타설 시 투수성이 저하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샌드 드레인에 비해 집안 중 타설을 하게 되면 체감 및 안밀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하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철도 계획과 관련한 철도 계획과 건설에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한 30분이 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노선계획 순서 한번 볼까요? 노선계획 순서. 자, 25,000분의 1
에서 5만 분의 1 지형, 씨발,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2만 5천 분의 1 내지 5만 분의 1 지형도상 종평면도 작성하고 경유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찾고요. 그 다음에 도상계획 비교 노선에 대한 현지 답사 및 조사를 한 다음에 종면도, 그 다음에 평면도, 중심선 양쪽 100에서 300m 범위에서 50에서 100m마다 선로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최종 선정된 노선에 대한 확정 측량을 시행하고 실측 후로도 좋은 노선이 발견되면 개측합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실측 후로도 좋은 노선이 발견되면 개측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관계 이거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연속 압출 공법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동 지보공 공법, 도끼, 보통토사 1대1.5, 교량, 철도 계획의 특징, 경제 용량, 그리고 PDM 공법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엔 철도 선로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때부터는 제가 이제 설명하기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하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철도 선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